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No, I don't think so. 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될 문성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웃스에서는 3기 때부터 하고 있고요. 딱히 뭐 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쿠팡에 입사한 지 4-5달 정도 됐고 시니어 백엔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뭐 딱히 어떤 특정한 기술 토픽을 다루는 주제는 아니고 그냥 다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보게 되었습니다. It depends. 상황마다 다르다. 뭐 그때그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표현인데요. 제가 네. 저쪽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어서. 진짜요? 네. 죄송.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래밍 업계에서 통용되는 말 중에 거의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문장 중 하나이고, 말 그대로 모든 게 상황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JDK 버전 같은 경우는 지금 25가 알파 릴리즈가 나왔고, 올해 말에 이제 정식 릴리즈를 준비를 해 나가는 와중에 여전히 JDK 1.3으로 블루레이 클라이언트를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이 있고요. 한국 여러분 세대,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세대에서는 거의 어떻게 실행하는지도 모르는 PHP 코드는 여전히 전 세계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죠. 그리고 마치 IT팀, 개발팀이 없으면 IT 비즈니스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지 않은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 우리 IT가 전 세계 비즈니스에 차지하는 비율은 채 10%도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비즈니스와 수많은 중공업, 수많은 각종 산업들이 코드 짜는 사람을 단 한 명도 회사에 두지 않고 잘 먹고 잘 삽니다. 참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개발을 하면 할수록 얼마나 이 세계가 더 넓은지, 얼마나 내가 건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 프린서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칙이죠. 모든 게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말을 함과 동시에 저희는 굉장히 본능적으로 어떤 원칙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간 이 부분에서는 좀 철학자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불확실하고 비정형적이고 거의 순수한 랜덤이 판치는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게 정답일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본인의 원칙을 주장하고 내가 더 맞네, 네가 틀리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저는 꽤 좋게 보입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프린서플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거기에 항상 자기 중심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찾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본인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꽤 바람직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프린서플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문제인데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살짝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원칙이라고 부를 때는 그래 너는 너의 원칙이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니 이게 정답이야 라고 말하는 문장들이 가끔 나와요. 가끔. 너무나 많은 개발자들이 동의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통감하는 바람에 그 다음 세대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게 왜 나왔을까? 그런 단어가, 그런 문화가, 그런 접근법이, 그런 아키텍처가 필요했던 배경과 역사와 상황과 또 그 시대만의 특징적인 것들은 전부 사라지고 이 코드가 객체지향적이지 않네요. 그렇게 한 줄로 요약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객체지향이라는 말조차도 사실 어떤 구체적인 액션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뭉뚱그린 덩어리죠. 그런 것들을 우린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걸 그런 식으로 막 써도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더 얘기해보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진리에 가까운 원칙 혹은 우리가 너무나 사실에 가깝게 받아들이는 원칙들이 완전히 틀리진 않았을지라도 뭐 항상 99% 상황에서는 맞을지라도 꼭 그럴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소재는 3가지고요.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1. HTTP 스테이터스와 RESTful API는 우리가 따라야 할 규칙인가? 벌써 몇 명이 웃음을 참지 못하는데요. HTTP 스테이터스 코드는 기본적으로 숫자가 모자랍니다. 한도 끝도 없이 모자라요. 100번부터 599번까지 다 합쳐도 실제로 스펙 안에 명시된 거는 62개, 63개 정도 있습니다. 엔진엑스 같은 경우가 이제 특수하게 429를 쓰는 경우가 있고,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또 특수하게 500번대 우리 이러이러한 식으로 쓸 거야. 해서 거의 준표준처럼 작동하는 게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60개 언저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0개를 우리가 충분하게 다 쓰냐? 그러지도 못합니다. 여기 보이는 거 외에 스테이터스 코드를 직접 사용하신 분은 몇 명 했을까요? 깜빡하고 300번대를 안 넣었는데 301, 302, 307, 308 외에 다른 코드를 쓰는 분이 대체 몇 번이나 있을까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서버가 스테이터스 400을 던졌을 때 클라이언트가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요청이 왜 실패했을까요? 저는 완벽하게 스펙을 준수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뭘 고쳐야 이 API가 200을 받을 수 있지 모릅니다.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 추가적인 데이터가 스펙을 벗어났다는 게 아니라 이 스테이터스 코드만으로는 거의 아무것도 설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스테이터스를 써야 하는지도 사실 굉장히 모호합니다. 인터넷에 이제 401 vs 403 스테이터스 코드를 치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글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서의 준론은 이거예요. 회원 로그인에 실패하면 401이고 로그인을 했는데 볼 권한이 없으면 403이다. 이게 준론이거든요. 그 밑에 이제 조그맣게 코멘트에 좋아요가 한 2000개쯤 박힌 것 같은데 401은 unauthorized가 아니라 unauthenticated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증과 인가를 다룰 때 로그인은 authentication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그거는 사실 사람들의 해석에 가까운 거고 실제 RFC의 스펙들에 가보면은 그런 부분의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401, 403 전부 다 나쁜 잘못된 요청 아닌가요? 그럼 400으로 보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스펙을 착실하게 준수하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401 unauthorized 헤더에는 만약에 요청이 거부될 경우 서버는 반드시 www authenticate라는 헤더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이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중에 이 헤더를 받아서 쓰거나 보낸 사람이 얼마나 되실까요? 이거는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토큰 방식의 로그인이나 아니면은 JWT를 활용한 로그인 방식에서는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이 베이직 어센티케이션에서는 좀 쓸만한데 그런 것들은 거의 15년 전부터 종적을 완전히 자취를 감췄고요. 같은 맥락에서 RESTful API 또한 표현력이 좋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RESTful한 API는 생성, 조회, 삭제, 수정에 대해서는 잘 표현하지만 사실 우리 비즈니스는 그렇게 심플하지 않단 말이에요. 비즈니스 로직은 사칙연산 수준보다 훨씬 다양한 개념들이 있고 훨씬 다양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왼쪽 거 A 유저의 돈을 B 유저에게 빌려주는 액션은 API 패스가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보통 API에 리소스를 넣을 때 복수형을 써야 된다는데 복수형이 불가능한 명사일 경우는 제가 어떤 단어를 써야 되나요? 오른쪽. 실제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소프트 딜리트를 하는 is deleted만 true로 바꾼 API는 델리트인가요? 패치인가요? 그게 델리트라면은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게 패치라면은 우리는 이걸 삭제한다는 의도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저의 비즈니스 로직이 API에 그대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은데 나는 책을 구매하려는 요청을 받았을 때 구매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싶어 라는 그 하나의 어떤 저의 의지를 컴퓨터 안에 표현할 때 그것이 HTTP 스테이터스 코드든 RFC 스펙이든 아니면 RESTful API에 대한 명세든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표현을 더 애둘러서 복잡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면
저는 그게 아직 우리가 이상적인 아키텍처링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자연어에 가깝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아직 현실이.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웹표준과 원칙들, 다양한 원칙들은 우리가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지 절대 저희 위에 서 있는 어떤 헌법에 가까운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준을 지키느라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훨씬 복잡해지고 훨씬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고 훨씬 더 다양한 도큐멘트를 준비를 해야 된다면은 저는 거기에 뭔가 우리가 원칙을 따를 필요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스트풀보다 더 비즈니스풀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주제는 코멘트를 지향할까?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이 좋은 코드는 주석이 없다. 코드가 스스로 말을 한다. 주석이 있다는 것은 코드를 잘 짜지 못했다는 증거다. 개선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증거다. 나쁜 코드의 단서로 이제 코멘트를 언급하는, 코멘트를 이제 코디스멜로 표현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거의 직접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코멘트를 쓰는 것을 1차적으로 꺼리는데, 저는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4가지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주석들을 이 코드 안에 우아하게 녹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검증은 실제로는 맞지 않지만 우리의 파트너사가 이 값으로 데이터를 넘겨달라고 했음. 2023년 4월 기준. 새벽 2시와 4시 사이에는 트래픽이 급감함으로 굳이 불필요한 정기 소팅을 진행하지 않음. 원래는 여기서 DB 중복 체크를 해야 되는데 현재 퍼포먼스 이슈가 너무 심각하고 중복을 허용해도 괜찮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허용함. 하지만 고쳐야 돼. 금감원 지시에 따라 거래 요청 전에 UTC 기준으로 타임스탬프를 남겨야 되고 우리 DB는 아직 타임스탬프를 정식으로 지원하지 않는 바차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스트링으로 저장을 함. 이 예시들을 여러분이 주석을 안 보고 코드를 접했을 때 흐름을 추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코드의 배경과 역사와 상황, 맥락을 이해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코드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억을 넘기는 수단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코드 그 자체로는 의도나 역사나 아니면은 예외, 특수 상황, 함정, 조심할 것,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주석으로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매번 코드를 추적하고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되고 또 헤매고 또 다음 이직하면 또 그 다음 사람이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혹자는 이 타이밍에 이제 커밋 메시지 아니면 위키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내 위키를 쓰면 되지 않을까요? 커밋 메시지를 더 상세하게 적으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코드에 가장 인접한 코드 바로 위, 바로 옆에 있는 주석보다 더 가까운 데이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가까운 이 지근거리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기도 힘들고 자주 보기도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멘트를 좀 더 추천하는 입장입니다. 네. 어차피 그걸 코드로 표현할 수 없다면 코드에 최대한 가깝게 두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주석의 장점들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럼 여전히 사람들이 주석을 잘 적지 않을까요? 왜 제 의견이 메이저리티가 되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저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문화적 거부감. 제가 볼 때 이 두 사람이 한국의 개발자들의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왼쪽은 엉클밥이라는 별명을 가진 본명을 까먹었어요. 로버트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엉클밥이고요. 그 클린코드라는 책을 작성을 하셨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마틴 파울러, 리팩토링 2판 아까 이 챕터의 서두에 있었던 그 책을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책을 읽었던, 읽지 않았던 그 책은 적어도 저희 앞 세대까지의 개발자분들에게는 굉장히 필독서였어요. 그래서 뭔가 자연스럽게 우리 세대도 그것들을 좋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아, 코드를 잘 써야 되는구나. 코드를 잘 쓰고 그 코드에 주석이 있다는 것은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소리구나. 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코드의 퀄리티를 중요한 책들은 이렇게나 강조를 받은 반면에 이제 코멘트의 중요성을 다룬 책들은 거의 없고 제가 아는 책들은 하나같이 번역되지도 못했습니다. 그 차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대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적 거부감이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실제로 어려운 작업이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 코멘트를 지향하는 의견의 95%는 그거 코드만 고치고 코멘트를 고치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런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은 코멘트가 없어요. 그냥 코멘트가 없어요. 코멘트가 디플리케이티드 되었으면 우리가 고칠 수 있지만 거기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다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건 마치 교수님한테 이제 기말고사 제출을 하는데 빈 종이로 내냐 오답을 내냐의 차이예요. 둘 다 똑같이 빵점이죠. 하지만 오답을 내는 게 이제 교수님이 지금 이 아이가 뭘 잘못 알고 있는지 아는 거고 백지를 내는 것은 사실 교수님한테 아무 정보도 주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코멘트를 적지 않는 것 또한 그런 맥락으로 생각합니다. 여기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멘트를 적는 난이도가 올라가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 많은 에디터가 코멘트를 회색으로 표현합니다. 그것도 이제 눈에 잘 안 띄는 한 가지 이유고요. 코드를 고치고 코멘트를 고치지 않은 경우에 우리한테 알려주는 시스템이 아직 없죠. 2025년인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여기 코멘트가 같이 수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거 아직도 우리는 그런 이상향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든 팀원들이 으쌰으쌰 여기 왜 주석이 빠졌죠? 여기 주석 같이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쉽지 않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팀원 전체가 이제 코멘트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될 것이고 모두의 머릿속에서 이제 주석과 코드의 중요도가 거의 근접하게 올라와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만드는 서비스가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 40명에서 같은 레포지토리를 작업을 한다면 저는 코멘트를 안 쓰고는 못 베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환경에서 작은 개발팀, 10명 안쪽의 팀, 그마저도 개발자 백엔드는 5명, 많게는 15명이서 같이 일을 하고 그냥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물어보면 되죠. 우리는 문화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사이즈적으로도 굉장히 코멘트가 필요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 오픈소스나 열어보셔도 뭐 스프링, 고랭, 뭐 파이썬의 아무 라이브러리, 뭐 장고 아무거나 열어보셔도 주석이 굉장히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팀이 작으면은 그 안에 항상 모든 역사를 꿰고 있는 장로님이 한 분씩 계세요. 가서 물어보면 뭐 답이 수룩 나오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코멘트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분이 나가면 잠깐 고생을 하지만 또 다른 장로가 태어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워킹하기 때문에 되게 주석에 대한 어떤 중요도가 심적으로 많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은 팀을 조금씩 갉아먹는 액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점점 쌓여가는 맥락은 많을 것이고 점점 한 인간의 머릿속에 담을 수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과감한 주장을 하는데 차라리 나쁜 코멘트라도 적혀있는 게 낫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코드가 곧 문서다. 코드를 보면은 로직을 이해할 수 있다. 코드로 도메인 로직이 표현되어야 된다? 그런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서처럼 읽히는 코드라는 것은 결국 그 코드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얘기이고 누구에게나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오늘 들어온 사람도 작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충분한 양의 코멘트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TDD는 과연 옵션일까? 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저는 TDD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여기 그려져 있는 아저씨는 켄트백, TDD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만드는 가장 TDD 하면 나오는 아저씨입니다. TDD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TDD는 테스트를 먼저 작성하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코드를 짜고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어떤 개발 방법, 접근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TDD라는 단어를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접하게 돼요. 하나는 이제 야 이거 정말 좋다. TDD 꼭 써야 내 인생이 달라졌다. 이런 입장이 있고 이제 또 한쪽에서는 TDD 그거 의미 없다. 전혀 도움 안 된다. 보통 이 둘 중 하나를 듣게 되고 이제 99%의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해봐야지. 그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그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도 되는 옵션일까? 저는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어 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큰 기업들부터 아주 작은 기업들까지 개인들까지 코드를 손으로 짜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느끼시겠지만 더 이상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드를 손으로 짜거나 뭐 바이브 코딩을 하거나 아직까지는 그 둘 중에서 본인 취향을 골라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진행되는 세태를 보니 그러니까 항상 꼭 그런 미래가 되진 않겠지만 어떤 미래선에서는 정말 모든 개발자의 99% 하루가 프롬프트를 명령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도 사실 AI의 이 LLM 광풍을 처음부터 되게 그 비관적으로 바라본 입장인데 요즘에는 좀 그런 입장이 많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안에서도. 그래서 LLM, 즉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서 기능을 구현하고 코드를 생성하고 또 검토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우리의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점점 생각보다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데 이 AI가 일을 잘했냐 못했냐의 기본적인 도구가 저는 이제 테스트 코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구현을 완료하고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데에 에이전트를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만들었는데 이거 테스트 코드 빨리 짜줘. 빨리 이거 막 커버리지 넘겨야 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서는 저는 반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전트야, 나 이러이러한 게 필요한데 그걸 구현을 하기 위한 스텝을 읊고 그 스텝에 맞춰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그럼 내가 테스트 코드를 보고 오케이 하면은 넌 그때 그거에 대해서 구현을 하면 돼. 뭐 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사실 이거를 TDD라고 부르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만약에 이게 정말 이런 미래가 온다면 사람들이 이걸 TDD라는 단어로 굳이 표현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프롬프팅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저는 이거를 어디서 보고 있냐면은 현재 커서나 윈드서프 이런 AI 에디터들한테 플래닝 모드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제가 알기로 윈드서프는 있고 커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플래닝 모드를 키면은 얘가 문서 하나를 만듭니다. 제가 뭔가 명령을 하면은 그 명령 갑자기 막 띵킹을 하더니만 갑자기 자기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투두 리스트를 위에서부터 채워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사람이 프롬프트로 이런저런 거 했던데 이제 아이디 자체에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에 더 강화된 버전이 이제 테스트 코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테스트 코드가 강화된 버전인 이유는 이건 이제 레드, 그린 통과냐 불통이냐가 한 번에 보이니까요. 그게 꼭 유닛 테스트일 수도 있고 통합 테스트일 수도 있고 저는 인수 테스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테스트가 우리의 검증 수단이 아니라 AI한테 명령을 내리기 위한 인풋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 인풋마저도 AI한테 맡길 거지만 그 인풋을 보고 아웃풋을 보고 우리가 코드를 판단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은 다시 우리가 개발자가 코드를 모르는 코드 베이스를 블랙박스 취급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면은 인풋과 아웃풋을 모든 경우를 완벽하게 우리가 적어 놓으면 우리는 사실 그 안에 들어가서 볼 필요가 없거든요.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 그럼 퍼포먼스를 개선해줘. 여기 이 API가 이렇게 테스트가 있는데 이게 200ms 안에 실행이 되어야 돼? 자, 가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사실 정말 우리가 다루는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DD가 어떤 옵션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AI와 함께 개발하려면 테스트가 필수고 지금은 테스트를 짜줘 정도의 부탁이지만 나중에는 이 테스트에 맞는 코드를 짜줘 그런 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TDD라는 것이 뭐 좋은
좋은 설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디스플린, 나의 습관,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코드 생성을 위한 현실적인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너무 쉽게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다들 이렇게 하던데요.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해요. 왜냐면 그게 너무 편하니까. 그렇지만 너무 많은 맥락이 그런 문장들 안에 빠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레스트풀, 누구를 위한 건지, 뭐 주석, 이게 옵션인지, TDD, 뭐 그런 표현으로 이제 이쪽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게 의미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최근에는 카프카 아니면 MSA, 쿠버네티스, AWS가 당신에게 필요 없는 이유 같은 글들이 자꾸 여기저기 보이는데, 저는 이게 이제 지난 5년 동안 2017년부터 2022년 정도까지 어떤 개발자의 대르네상스 시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개발자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뭐 그런 굉장히 해피한 세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대가 이제 끝나고 뭔가 고난의 시대가 찾아오니까 되게 그런 기존에 좋았다고 판단되는, 기존에 되게 칭송받았던 어떤 개념이나 도구나 사스나 아이디어나 아니면 접근,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대가 지나서 이제 AI의 소용돌이가 지금 저희 눈앞에 왔는데, 여러분은 좋든 싫든 그 세대에서 이 미래 개발자 세대를 맡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다음 세대 개발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쩌면 여기서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는 원칙이나 아이디어가 또 다음 세대에는 트루스로 평가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제 계속 생각합시다. 그렇게 제안해 보면서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